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꺾일까요? 정부가 오늘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의로 부정수급하면은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가 되고요. 과징금 규모도 크게 높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셋값은 꺾이질 않는군요.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전국의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이요 1억 15만 원으로 조사돼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공급 물량 늘어날 조짐은 안 보이고요. 유가 급락 때문에 러시아 경제 지금 확실히 꺾여버렸습니다. 또다시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유가 하락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셰일가스 혁명도 생각보다 일찍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가 텍사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요. 미국의 셰일가스 4대 지역의 생산량이 2020년을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는 셰일가스 생산이 계속 늘 것이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꺾이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12년 만에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켰죠. 근데 가장 진통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리과정 예산이었는데요. 이게 예산 편성 이전부터 각 지역 교육감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방을 벌여왔는데, 근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비리가 만연한 구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집의 전 원장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자신의 치부와 다름없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의 비리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2부에서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한 전 원장 연결해서 누리과정과 연계된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죠. 우리나라보다도 한 단계 낮아졌는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패를 판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일본 리스메이칸대에 있는 이강국 경제학부 교수를 연결해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볼 순서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모습을 며칠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 때문에도 그랬었고 많이 내렸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체들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좀 반갑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조금 미루고요. 경제뉴스 브리핑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폰 대란, 이게 네.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뭐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유통점에 대한 제재 얘기가 나왔네요. 지난번에 이제 아식스 대란으로 예. 불렸던 아이폰 6 대란. 이 보조금 과다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때 보조금이 뿌려졌었죠. 그래서 네.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이미. 예, 해당 이동통신사들 3사 모두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세 군데 모두 그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번에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그 판매를 했던 유통점들까지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아마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예, 뭐 금액 자체가 뭐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유통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적발이 된 데가 22개 대리점과 판매점들인데,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유통 위반 건수가 한 건인데는 1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2건 이상 부과. 여기서 이제 위반 건수라는 거는 이제 보조금 과다 지급이 이제 확인된 건수를 얘기합니다. 네. 한 건인데는 100만 원, 2건 이상인 데는 50%를 가중해서 이제 15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점들, 과거에는 어쨌든 제재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만 제재를 했습니다. 거액의 과징금 물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징금 외에
그 형사고발 조치가 있었고 유통점까지도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아무튼 뭐 상당히 지금까지 아마 있었던 보조금 관련 제재치고는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외에 형사고발이라는 측면하고 유통점까지도 지금까지 유통점이 뭐 본사에서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대충 넘어갔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정부의 어쨌든 서슬이 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그 이통 3사를 불러다가 이제 의견 진술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SK텔레콤은 이 사태를 누가 촉발했는지 그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했다고 얘기를 했고 LG유플러스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 남 핑계인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판매점이나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요. 네. 이동통신사하고 또 이게 긴밀한 관계가 다 있는 것 물론이죠.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사들의 잘못인데 네. 그나마도 또 남 탓을 하고 있군요. 근데 판매점들도 책임에서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요. 네. 물론 양쪽 다 책임을 하고 봐야 됩니다. 네. 예, 뭐 본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뭐 묵인을 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내지는 과거 이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풀어줘서 얼마에 팔라 금액까지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동통신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입차 부품이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비싸다면 그건 좀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시민 모임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입 자동차 5개 차종의 6개 부품들을 국내 가격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차종에 6개 부품이니까 총 30개 부품이 되겠죠. 네. 근데 그 가운데 23개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이제 독일하고 주로 미국인데요. 거기 평균 가격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조사된 차량이 크라이슬러 300C라는 그 제품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6개 부품 모두가 외국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었고요. 네. 아우디 A6하고 벤츠 E300 다 인기 차종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6개 부품 중에 5개 부품이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렉서스 300H 같은 경우도 4개 부품, BMW 520D 같은 경우는 3개 부품의 가격이 비쌌는데 예컨대 렉서스 300H라는 그 자동차의 경우에 아펜다 이 부품이 국내 네. 판매가가 69만 원이었는데 독일은 27만 원에 팔리니까 국내가 2.5배가 비쌌고요. 네. 미국보다는 1.8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는 91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24만 원에 팔렸고 차이가 많네요. 네. 벤츠 200 같은 경우도 앞범퍼가 국내에서는 71만 원, 뒷범퍼 88만 원 이런데 이 벤츠 200을 만드는 독일에서는 앞범퍼가 51만 원, 뒷범퍼가 62만 원, 그래서 한 1.4배, 1.5배 정도 비싸게 팔렸다 그러는데 물론 소송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이 환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고 똑같이 해외만큼 똑같이 팔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인데 네. 분명한 거는 수입차들이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세요. 그 수입차 가격이 사실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내렸고 특히 한EU FTA라든가 한미 FTA 이후에 과거보다는 수입차들이 가격의 거품을 빼서 국내 판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 AS 비용, 부품가 이런 걸로 다 이 낮춘 가격을 다 그대로 벌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수입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로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유통 경로에 독점하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고가의 맞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가 만든 순정 부품을 쓰는 게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약간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제품 써도 무방하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그쪽 에이스 센터 가면은 그래도 꼭 뭐 이거는 절대 안 수입차는 되는 수입품 써야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능이라든가 안전에 얼마나 차이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돌려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요. 네. 예, 가격 구조는 다시 한번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장들 이제 거의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김장 물가 나왔는데 작년이랑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좀 올랐습니다. 지금 해필이면 네. 요 막 그 12월 시작하자마자 맹추위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한파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이 가락시장 조사를 보니까 한 30가지 주요 채소 도매 가격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27%, 많게는 67%가량 올랐다고 그래요. 네. 시금치 같은 경우는 65%가 올랐고, 뭐 대파 같은 경우도 63%가 올랐고, 뭐 알배기 배추 이런 것도 뭐 53%가 올랐고, 네. 사실은 이 11월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작황이 좋아가지고 채소값이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약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고 특히 뭐 시금치, 대파, 배추 이렇게 엽채류라고 그러죠. 네. 이 이파리를 먹는 야채들 그런 품목들의 이 냉해 피해가 커가지고 근데 추위가 당분간 더 간다 그러니까 채소값은 상당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김장 가격이 의외로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이게 한파가 조금 빨리 누그러지면은 다시 내려가긴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하우스 물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야채는 이 날씨를 피해가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대량 생산된 것들을 요즘 마트나 이런 데서 또 이제 할인 판매, 기획전 같은 예. 것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가격 부담은 좀 감수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장바구니 물가만 오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이건 원래 경제브리핑의 시그널인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올랐습니다. 목요일인데요? 정말입니다. 예.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1986.61, 네. 플러스 16.70포인트, 코스닥은 548.16, 플러스 3.1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2천억 넘는 매수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372억의 매도를 하였고요. 반대로 개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2,700억가량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59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시키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유발됐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박 차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활기가 있네요. 정말 내년에는 좋은 신호였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의 상승이. 오늘 오른 이유를 분석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예.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 변화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서 국내 시장도 오늘 외국인들의 호전적인 선물 매수세 유입과 함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호전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좀 매수하는 모습과 함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오늘 고무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네. 역할을 해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 자동차 부품 업종들과 특히 조선주들이 좀 시장 상승에 기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주도 이제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을 1위를 탈환했다라는 뉴스가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가 관련해서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유가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 화학주, 정유주들이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와 좀 방향성 같이 하는 모습인데요. 화학주도 그렇고 정유주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최악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대체로 지금의 환율 효과, 지금 환율이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의 이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어느 정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 손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매출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기관이 연말 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 특히 이제 배당과 관련된 네. 종목들을 뭐 매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시장에서 강하게 코스닥 시장을 최근에 좀 강하게 이끌었던 게임주들이 오늘 좀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결제주 섹터들은 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가량 오르는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어제까지 초강세를 보였던 게임빌은 오늘 소폭의 약세로 좀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특징주를 본다라면 물론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에도 하나씩 있는데요. 카지노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던 모습이었고요. GKL도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만 네.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요. 뭐 들리는 이제 루머성일지 실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카지노 이런 쪽에 좀 드나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에 일조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제 카지노 쪽으로 나가는 이제 자국 내의 국민들을 좀 조사하고 특히 네. 이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 이런 쪽에 막 세무조사도 하고 뭐 이쪽에 나가는 들락거리는 이제 뭐랄까요 관광객들을 막 조사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좀 반사적으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마카오 못 가게 하니까 한국으로 온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적인 그런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내수 섹터의 대장주들이 네.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대상이 그랬고요. 대상이 실적이 안 좋아서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도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호텔신라도 계속 흘러내렸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내수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던 종목들이 하나 둘씩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소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민감주 섹터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는 네. 그런 교차 현상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하실 때 많이 빠졌다고 그냥 단순하게 저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면 좀 시장 트렌드랑 또 반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각 지역 교육감과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원을 한 해 못 한 해 공방을 많이 벌였었죠. 그래서 이 누리과정 무상교육이 무산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회계 구조다, 운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한 17년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던 원장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용인시 보정동 카페 거리에 나왔습니다. 카페에 방문한 손님하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자주 오시나요? 네, 집이 이쪽이라 문화의 거리에 많이 오는 편이에요. 여기 주변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와보니까 좀 어떠신지. 카페가 많이 모여 있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데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연인들끼리도 많이 와서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카페 사장님하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니까 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업주들을 비롯해서 이곳 상인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문화의 거리가 지정돼서 상인들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 요즘에 많이 오세요? 어떤지. 문화의 거리 지정 후 소식을 듣고 많이 그래도 오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곳 월세도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들어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비해서. 한 50%에서 100%가량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가게 앞에 주차 공간에 테라스를 설치한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거는 안 하는데 이제 좀 이 테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주차 문제는 저희가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테라스 부분도 합법적으로 잘 슬기롭게 넘기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앞서서 개혁이 필요하다. 네, 누리과정 예산 논쟁 나올 때마다 어린이집 관계자도 그렇고요. 또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도 한숨이 좀 나옵니다. 근데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껏 알려졌던 것 이상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책으로 어린이집의 비리를 공개한 이은경 전 원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은 이제 원장만 그만두고요. 예. 대표이사로 앉아 있고요. 네. 이제 원장님 채용해서 또 다시 계속 우리는 운영을 해야 돼요. 네. 1997년부터 한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셨죠? 예. 예. 근데 이 어린이집 관계자라고 해도 될 텐데 이 개혁을 외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 외친 게 아니고요. 네. 98년도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예. 그 비리 구조가 잘못됐다고 요구했고요. 그땐 또 IMF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정권, 지금까지 5개 정권 오는 동안에 계속 이거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책으로 냈더니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 안 보내는 부모가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비리 이야기라든지 또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예. 예. 운영을 해보시니까 뭐가 문제였나요? 회계가 문제인데요. 예. 어린이집은 비영리 국가 목적 사업이에요. 네. 화장품 가게나 커피숍처럼 그런 영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관공서처럼 국가 회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똑같아야 되고 수익이 나면 안 되고요. 네. 그 운영비에서는 원장님 월급만 갖고 가고 모든 운영비는 전액 다 애들한테 써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보통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사업인데 민간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순이 생기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선정부터가 네. 이 문제를 잉태하고 들어온 거죠. 원장님도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했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네. 하셨고요. 근데 이런 회계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98년부터 그럼 주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 19대까지 네. 국회의원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무대 위에 올라온 게
제가 이제 총대를 매게 된 것뿐이지 예.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만 모르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회계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꾸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깨끗하게 네. 영유아 보육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인정하는 분들이 없지요. 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잘못돼 왔다면은 고치긴 고쳐야지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중간에요. 네.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서 이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한번 넘어갔어요. 예. 일관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또 보건복지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고 하는 동안에 정작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네. 부서만 그냥 업무만 이관하는데 세월을 다 보냈죠. 그러면은 이 회계 구조상 수익을 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수익을 안 내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제가 이제 책에 쓴 것처럼요. 지금처럼 특별활동비, 급식비, 현장 체험비 뭐 이런 거 허위 네. 교사 등록하고 또 허위 아동 등록해서 이제 어차피 운영비 자체는 만들잖아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그 생계비 목으로 편법, 뭐 위법, 불법 다 행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낸 것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건요. 네. 허위 아동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등록하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지원을 받아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원에 네. 온 것처럼 등록을 해서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짜고요. 네. 그 보육료를 논아 갖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요. 지도점검이 오거나 평가 인증이 올 때 아이가 원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이는 결석 아동이 되든지 아니면 그날 하루 당일 와야 돼요. 예. 왜 어른들 이 불법의 도구로 아이가 사용되어져야 하냐 이거죠.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죠. 그럼 어쨌든 장부 조작 같은 것들이 판을 쳤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냥 비일비재한 거죠. 당연히 관행으로 예. 다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하면은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 먹을거리 문제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도 편법, 뭐 위법, 불법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세 가지인데요. 네. 아이들한테는 이제 저질 급식을 제공하면서 업자한테는 이제 높은 가격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예.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면은 물건은 제대로 이제 주 부식을 샀는데 네. 아이들한테는 반틈만 먹이고 반틈은 원장들이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착복을 하는 거군요, 원장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 거는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들통이 나는데 네. 사기는 이제 다 사놓고 자기네 집에 반틈 갖고 가서 먹은 거는 잡아낼 수가 없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자 통장에 넣고 예. 만약에 500만 원을 결제를 하고 업자는 현금으로 250을 찾아다가 원장님한테 직접 주는 거죠. 현금으로. 그게 맨 나오던 급식 비리잖아요. 네. 기사화됐던 거. 그리고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요. 예. 교사 통장에는 본 월급을 입금해 주고요. 네. 교사한테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그 수익을 내지 않는 구조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절대 안 예. 없어지죠.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어린아이들한테 가게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상 보면은 어른들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놓고 아동학대하는 거 아닌가요? 꼭 손으로 때려야지만이 학대고 폭력이 아니고 예. 이런 불법이나 위법이나 편법도 저는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여쭤봤고요. 그럼 어린이집 환경이 실제로 어떤지 좀 평균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요. 네. 정원이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도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그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빌려온 돈으로 차입을 해갖고라도 어쨌든 그 회계는 맞춰놔야 돼요. 네. 그러면 운영이 잘 되어서 정원이 다 차서
통장에 돈이 남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비리를 해서 생계비를 갖고 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온 사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재정 때문에 좀 불투명해지게 되면은 예. 어린이집 비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까요? 누리과정 돈을 안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보육료인데 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예산 비용 부담에 있어서 국고로 할 것이냐 예. 교부금을 할 것이냐 네. 정치권은 그걸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못 받을까 봐요. 이거는 못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들이 유아가 150만 명인데요. 네. 이거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도 그 보육료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제가 고발했는 폭로했는 비리 회계하고는 네. 이제 관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차피 받아도 생길 거고요. 예. 그리고 못 받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거죠. 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예. 0511님은 원장들이 반만 갖고 가지 않습니다. 80%를 갖고 갑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예. 근데 이게 회계 감사를 제대로 안 받는 건가요라고 7392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어린이집 회계 감사 없어요? 아니죠.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요. 네. 서로 또 막 불시에 예. 그러니까 수시 교차 점검이라는 것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계좌 이체했는 거, 예. 영수증 했는 거 다 붙여놓으면 예. 담당자가 와서 못 잡아내죠. 이중으로 다 철저하게 해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지 하나씩 대조하고 이제 추적이 들어가갖고 잡히는 거죠. 네. 그럼 어린이집에서 수익이 나는 걸로 원장님은 인건비를 가져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만요. 그것만요. 얼마 예. 정도 돼요? 그게 이제 98년도에는 68만 원이었고요. 예. 한 10년 하면은 200만 원이고요. 예. 지금 현재 2014년도 현재 한 10호봉 평균 잡으면 한 240만 원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240만 원 정도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게 다르죠. 네. 내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5억을 낸 사람, 아. 10억을 낸 사람, 20억을 낸 사람 다 틀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 잡아 240이라고 그러지만 그 240이 신혼 부부 연령대가 쓰는 돈하고요. 네. 지금 중고등학교 50대 하고요. 예. 대학교 자녀가 2자녀가 있는 집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안 되죠,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이 정도 받아가는 걸로는 생활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어야겠네요. 안 되죠. 그러면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쳐야지 될 것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에 4,000개밖에 없어요. 네. 45,000개 중에 6%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는군요. 근데 이거를 정치권들이 선거할 때마다 국공립 확충한다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네. 근데 얘기는 했지만 그 공약을 지키고 있나 체크하는 채널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여전히 4,000개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30%로 늘려서 거기서 어떤 보육 정책의 기준점이 되어 주셔야죠. 네. 그럼 이거는 누가 총대를 메고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나요? 국공립 저는 어린이집 현재 확대.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잖아요. 네. 이 두 부처가 빨리 대한민국의 근간 아닙니까, 영유아는. 네. 그러면 빨리 지금 어린이집 그 개조 수준의 혁신 TF팀을 꾸려서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는 것처럼 비영리 국가 목적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민간 사업자들은 퇴로를 만들어 줘서요. 예. 정산해서 자진 퇴출시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또 국가가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는 민간 사업자는 이 사적 영역에서 수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나 단서 조항을 좀 만들어 주셔서 네. 그 민간 사업자로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시고요. 그거는 뭐 인센티브 같은 게 될까요? 아니죠. 그 회계 항목에서 예. 지금 사립 유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네. 그 자금을 댄 사람,
경영주 생계비를 해주는 그 회계 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립 유치원도 저희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보건복지부도 뒤따라서 만들어 주겠죠. 네. 그리고 제가 책에 썼던 이런 악덕 원장들은요. 예. 강력하게 처벌해서 내쫓고요. 2번 다시 우리 영유아 보육 영역에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막아야죠. 명단 저는-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명단 같은 게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또 명예훼손도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볼 때 구청이나 그런 데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 인적사항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2, 3년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구에 가서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이제 막으면 되죠. 근데 원장님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낱낱이 공개를 하고 이렇게 비리를 폭로를 하셨는데 예. 반응들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예. 책 제목만 보시고 우리 원장님들이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류가 있고요. 아무리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 네.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우리만 더 힘들다. 예. 이런 반응이시고 반반이세요. 그렇군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인 이은경 전 어린이집 원장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요. 연립주택도 전세 가격이 1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전세는 전세 상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세입자들은 많고 네. 전세값 굉장히 오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연립주택까지 갔다는 건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밀려나서 이제 연립주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계속 이제 월세화에 대한 얘기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서울시가 다양한 유형의 서울형 임대주택 모델을 내놨다. 이런 것도 월세화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싶던데요. 그렇죠.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라고 했잖아요. 예. 서울시가 지난 3일날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은요. 공공 부분에서 6만 호,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2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대책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민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민간 임대주택 2만 96호를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동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3,096호, 중공공임대 지원에서 2,000호, 그다음에 규제완을 통해서 3,000호,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12,000호 등 총 2018년까지 8만 145호를 앞으로 4년 동안 공급하겠다. 이런 큰 틀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공동체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공동체형 주택이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3세대 융합형 룸 쉐어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네. 간단하게 말씀하면 노인하고 대학생이 한 집에 같이 룸 쉐어링이죠. 같이 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노인에게는 적적함도 달래주고 그다음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월임대료는 한 20만 원 내로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 집을 또 수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비를 한 50만 원 지원한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눔카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나눔카요? 예, 나눔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 소유 그 주택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공공 원룸 주택에 나눔카 한 대를 배치해가지고 네. 그 원룸 거주자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이고요. 이거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 소유로 갖고 있는 공공 원룸 주택 주차장에다 그거를 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룸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주차장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데 예를 들면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데 빈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6년 이내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 이 건설 자금 등이 모자라면은 공공 소유 토지의 토지 임대부 주택, 그러니까 토지는 시가 제공을 하고 그 기업이 이제 그 건축비를 들여 짓는 방안을 강구하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민간 임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집은 졌는데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인이 90% 정도로 임대를 낮출 경우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거 비율을 10%씩 상향 조정을 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공공 임대 공급 지원 강화를 통해 여기 건설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금리 2%로 지원해서 2018년까지 8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큰 틀의 공급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형 이런 거는 그 대학가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중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융자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8만 원 맞추려고 좀 여러 가지 갖다 쓴 거 아닌가요? 이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번 대책이 이제 공급을 통해 사실은 이제 전월세는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차형 방식으로 전월세를 좀 안정시키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중장기 대책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부분에서는 좀 너무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흔적들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예를 들면은 빈집 활용 임대주택 공급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에 한 175가구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했거든요. 이거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물량이 17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 민간 업체인가 그 사회적 기업한테 2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참여 기업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빈집 활용 측면인데요. 여기 이제 중개수수료를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 각각 25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억짜리 전셋집을 10% 할인해서 이제 그 임대를 놓으면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이죠. 이렇게 내놓는 집들한테 중개수로 25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거 25만 원 지원받자고 3천만 원을 깎아서 낼 진입이 얼마나 있겠 전셋집도 더군다나 없는데 이런 좀 실효성도 있고 더군다나 그 서울시가 파악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들이 한 3천 가구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평형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전용면 14에서 한 3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이런 건 1, 2인 가구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3, 4인 기준을 좀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좀 가구도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쉽게 말해서 좀 먹을 떡이 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혹시 또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 뉴타운하고 재개발 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다양한 이상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또 바꿔야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택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제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공공에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원책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수익을 또 내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상당히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시범 사업으로 175가구만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숫자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드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애는 쓰는 거는 같은데 이게 안정화 시키려면은 공급을 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당연합니다. 싶어요. 이게 이제 전월세는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사실은 좀 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게 들어오는 건데 건설 자금 확대가 현재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라고 금리 2%까지 확장을 한다는데
이게 땅값, 땅 사야 되죠. 공사비 되죠. 기타 비용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그 임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예. 그 이제 세금 또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 취등록세라든지 네. 법인세 이런 것들은 예. 완화해줄 필요가 있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거비를 10% 상향 조정하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용적률하고 층수도 완화해주면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 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